트럼프의 관세, 중국의 보복, 유럽의 혼란, 세상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나라만 움직이지 않았죠? 아니, 보이지 않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설계했습니다. 그날 이후 워싱턴의 데이터는 이상해졌습니다. 지표는 멈췄는데 영향력은 폭발했기 때문이죠. 미국이 압박하고 중국이 견제하며 유럽이 동요하는 동안 그들은 압박을 기회로 바꾸고 공격을 설계로 되돌렸습니다. 지금 미국은 그 나라를 이렇게 부릅니다. 미래의 기준점.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궁금합니다. 도대체 그 힘은 어디서 온 걸까요? 협상 대신 신뢰를, 현금 대신 구조를 택한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면 속 서울발 데이터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관세 폭탄이 터진 지 나흘째인데도 말이죠. 보통은 환율이 요동치고 채권이 출렁이며 증시가 곤두박질 치는데 한국 시장은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동료에게 데이터 오류 가능성을 물었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데이터는 정확하고 한국이 의도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경보가 울렸어요. 안녕하세요. 리처드 커클랜드입니다. 오랫동안 국제산업정보 분석을 담당했고 지금은 워싱턴에서 예상 밖의 상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이 난리였습니다. 트럼프가 발표한 지 사흘째였죠. 3,500억 달러 추가 부담. 동맹국 역사상 최대 규모 압박이었는데 이건 단순한 관세가 아니라 선택을 강요하는 최후 통첩에 가까웠어요. 유럽연합은 긴급 강요회의를 소집했고 일본은 재무장관이 직접 나서서 협상 테이블을 요청했습니다. 브뤼셀에서는 비상대책회의가 열렸고 도쿄에서는 엔화 방어를 위한 시장 개입 준비에 들어갔죠. 런던 금융가는 아시아 시장 붕괴 가능성을 경고했고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유로존 전체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조용했습니다. 공식 성명도 없었고 항해 표명도 없었으며 긴급 회담 요청조차 없었습니다. 모니터 속 한국 증시는 전날과 거의 똑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 원화 환율도 미세한 등락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참모 한 명이 보고서를 테이블에 던지며 한국 측 반응이 전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모두가 혼란스러워했어요. 3,500억 달러라는 금액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십니까?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4,200억 달러 수준인데 그중 80% 이상을 요구한 셈입니다. 이건 사실상 국가 외환의 거의 전부를 내놓으라는 얘기나 다름없었죠. 만약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한국 경제는 그 자리에서 멈춰설 겁니다. 외환 시장이 붕괴되고 원화는 폭락하며 기업들은 달러 결제에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단기 외채만 해도 수천억 달러 규모인데 외환 보유액이 바닥나면 1997년 금융위기가 재현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겁니까? 수천 건의 협상 보고서를 받지만 침묵으로 대응하는 사례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압박받는 나라는 항상 반응합니다. 항의하거나 협상을 요청하거나 최소한 유감이라도 표명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했습니다. 그때 화면 한쪽에 뜬 외신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의 이례적인 논조였습니다. 한국을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였죠. 글로벌 타임즈가 이런 식으로 제3국을 감싼 적이 있었나요? 미중 무역전쟁 한복판에서 말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중국이 한국 편을 드는 이유가 뭔지 의문이 쏟아졌지만 답은 명확했습니다. 이건 거래가 아니라 필요였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였죠. 하지만 한국이 가진 게 무엇이기에 중국조차 감싸는 걸까요? 서울 시각 오후 6시 한국 정부가 드디어 입장을 냈습니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원칙적 발언이었죠. 이게 전부였습니다. 항의도 없고 유감 표명도 없으며 협상 제안도 없었습니다. 그저 법과 절차라는 단어만 남겼죠. 참모들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이게 항복인지 거부인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간 벌기였습니다. 법과 절차라는 말 뒤에는 세계무역기구 제소와 법적 검토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2002년 미국이 철강에 30% 관세를 매겼을 때 한국은 세계무역기구의 제소에서 조기 철회를 이끌어낸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도 트럼프 관세 일부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죠. 만약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관세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겁니다. 3,500억 달러의 압박을 그들은 한 문장으로 돌려세웠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체스의 마지막 수 같은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이 공개됐는데 루트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워싱턴이 아니라 뉴욕이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를 만나지 않고 월가로 직행했습니다. 블랙록 본사였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1경 7천조 원을 움직이는 금융의 심장이었죠. 회의실에서 압박받는 나라가 투자 유치를 하러 간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건 굴복이 아니라 우회였습니다. 정부 대신 시장을 설득하는 전략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요구한 건 정부 차원의 현금 지급이었지만 한국이 가져온 건 민간 투자 약속이었습니다. 구조 자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현금 일시 지급이 아니라 기업 투자 확대와 금융 보증, 그리고 장기 프로젝트 참여로 말입니다. 그들의 외교는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마치 바둑에서 몇 수 앞을 내다보고 돌을 놓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라 설계였습니다. 사흘 뒤 뉴스 자막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관세 유예를 발표했고 블랙록이 한국 인공지능과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검토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참모 한 명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3,500억 달러를 거절한 나라가 오히려 투자를 받아왔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한국 증시가 상승세로 돌아섰고 원화 환율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침묵으로 싸웠고 시간으로 이겼으며 구조로 판을 뒤집었어요. 압박을 기회로 바꾼 나라였습니다. 현금을 요구받았지만 신뢰를 끌어온 나라였습니다. 그날 보고서 첫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지의 변수 한국이라고 말입니다. 세계가 한국을 과소평가했지만 데이터는 인간의 의지를 계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날 처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의지를 시험하는 더 큰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한 날이었습니다. 중국은 즉각 히토류 수출 통제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전 세계 히토류의 90%를 장악한 중국이 이 카드를 꺼내든 순간 산업계가 얼어붙었습니다. 히토류는 단순한 광물이 아니라 전자기기와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군사무기의 핵심 원료였습니다. 이게 없으면 스마트폰도 만들 수 없고 전투기도 날 수 없으며 미사일도 발사할 수 없습니다. 브리핑룸 스크린에는 멈춰선 공장들의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생산 라인이 정지됐고 일본의 전자부품 업체들이 긴급 재고 점검에 들어갔으며 미국 국방부는 비축량 확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산업망이 멈추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누군가 히토류는 미래의 연료라는 말을 던졌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한 장의 보고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그린란드 히토류 매장량 150만 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150만 톤이면 중국 의존도를 완전히 깰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 매입을 언급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죠. 하지만 다음 줄을 읽는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운반 가능한 국가는 한국뿐이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북극의 얼음을 뚫고 자원을 운반한다는 건 단순한 조선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영하 50도 혹한에서 두께 수미터의 빙벽을 깨고 나가야 하며 폭풍우 속에서도 화물을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미국의 군함은 어떻습니까? 북극 해역에서 얼음에 갇혀 움직이지 못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미국은 쇠빙선을 고작 3척만 보유하고 있었고 그나마도 대부분이 노후화되어 수리조차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쇠빙선을 보유하고 있지만 연구용 수준이었습니다. 상용화는 아직 요원했죠.
러시아조차 극동 지역 일부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었고 대형 화물 운반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LNG 쇠빙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고 현재 전 세계 점유율이 72%에 달했습니다. 화면에 뜬 데이터를 응시했습니다. 한국 LNG 쇠빙선 글로벌 점유율 72%라는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이건 조선 기술이 아니라 전략 무기였습니다. 자원을 가진 자가 아니라 자원을 운반할 수 있는 자가 진짜 패권을 쥐는 시대가 온 겁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손에 넣는다 해도 한국 기술 없이는 희토류를 한 톤도 빼낼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극 항로를 이용해서 물건을 실어 나르려면 한국 LNG 쇠빙선이 필요했어요. 얼어붙은 바다 위에서 한국은 새로운 길을 열었고 그 길에 열쇠를 쥐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자원을 원하고 중국은 항로를 원했지만 둘 다 한국 기술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기술의 패권이 바다 밑에서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이 기술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조선 강국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극한 환경에서 작동하는 쇠빙선은 차원이 다른 기술이었습니다.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한국은 10여 년 전부터 북극 프로젝트에 투자했고 러시아와 협력하며 쇠빙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극지 환경을 이해하고 얼음의 특성을 연구하며 엔진과 선체를 최적화했습니다. 실패를 반복하며 데이터를 쌓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며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그 결과 세계 유일의 상용 LNG 쇠빙선이 탄생한 겁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기술이 아니라 10년 이상 축적된 노하우의 결정체였습니다. 유럽의 조선소들도 시도했지만 극한 환경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고 일본도 연구 단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한국만이 실제 운항 가능한 쇠빙선을 만들어낸 겁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를 걸으며 동료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가 한국이 결국 미중 사이에서 협상 카드를 쥐게 됐다고 분석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엔진이 아니라 패권의 균형을 설계했습니다. 미국이 압박하면 중국이 필요로 하고 중국이 견제하면 미국이 의존하는 구조였습니다. 양쪽 모두 한국 기술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건 전략이 아니라 생존의 결과였습니다.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들은 기술을 선택했고 그 기술이 이제 세계의 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갖지 못한 기술을 한국이 가지고 있었고 그 기술은 북극이라는 새로운 전장에서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로운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북극 자원 개발 관련 한국 기업과의 협력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시에 중국 상무부도 북극 항로 공동 활용을 위한 한중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양쪽이 동시에 움직인 겁니다.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화면 속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북극 항로가 붉은 선으로 표시돼 있었고 그 선 위에 한국 쇠빙선들의 항로가 점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바다가 이제 새로운 전장이 되고 있었고 그 전장의 중심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선진국 기술을 배우던 나라가 이제는 선진국들이 의존하는 기술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 발전이 아니라 국가 위상의 완전한 전환이었어요. 메모를 적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될수록 한국의 협상 카드는 강해진다고 말입니다. 압박당하던 한국이 어느새 양쪽 모두가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먹어도 한국 쇠빙선 없으면 자원을 못 빼내고 중국이 북극 항로를 확보해도 한국 LNG 쇠빙선 없으면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없습니다. 기술이 외교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열쇠는 서울에 있었고 세계가 그 열쇠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어요. 이건 기술이 아니라 문명 그 자체였다고 말입니다. 한국은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세계가 한국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새로운 길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로 향했습니다. 한국 기술의 근본을 직접 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 첨단 연구단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건물들이었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연구소에서는 3나노미터 공정 개발이 진행 중이었고 배터리 연구소에서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작업이 한창이었으며 인공지능 연구소에서는 차세대 언어 모델이 학습되고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선진국 기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이미 미국과 일본을 앞섰고 배터리 분야에서는 중국과 유럽을 제쳤으며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반도체 70%, 배터리 60%, 디스플레이 80%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전략의 결과였습니다. 30년 전 한국은 기술 수입국이었지만 지금은 기술 수출국이 됐습니다.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 뒤 광학연구센터 비공개 시연회 초대를 받았습니다. 인공위성용 광학 거울 제작 과정을 보여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광학기술이야 미국과 유럽이 수십 년간 독점해온 분야였고 한국이 새로운 걸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순간 그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연구실 중앙에 1m 크기의 유리 덩어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엔지니어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인공위성의 눈이라고 했습니다. 한 줄기 빛이 10나노미터만 흔들려도 실패라고 했습니다. 10나노미터가 얼마나 작은 단위인지 아십니까?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10,000분의 1입니다. 이 정밀도가 없으면 인공위성을 아무리 많이 띄워도 북한 미사일이 어디 있는지, 중국과 일본이 뭘 하는지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우주는 갑자기 영하 100도에서 영상 100도로 바뀔 정도로 극단적인 환경이고 그 속에서 빛을 정확히 반사시켜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와 프랑스 정도만 만들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개발 난이도가 극악이라 대부분 국가는 시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처음 개발에 나섰을 때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평가였고 실패할 거라는 예측이었습니다. 그때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계가 이런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엔지니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깎는다고 했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깎는다고요? 21세기에 10나노미터 정밀도를 손으로 구현한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엔지니어는 담담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기계는 프로그램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장시간 작업하면 일정한 궤적에서 규칙성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비구면이라 부분마다 곡률이 다 다른데 규칙적으로 같은 곳을 계속 문지르면 구면이 아니라 울퉁불퉁해지거나 움푹 패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직접 연마사를 움직이면 그 동작이 완전히 불규칙적이라서 오히려 기계보다 정밀하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 어떤 자동화 기계 장비도 이 정도 수준의 정밀도를 구현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기계 대신 장인이 손끝으로 유리를 문질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다만 연마사가 유리 표면을 스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300회 이상 측정하고 가공을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2년간의 손작업 끝에 완성된 비구면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매일 측정하고 매일 수정하며 조금씩 완성도를 높여간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 번 잘못 깎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해냈습니다. 1m짜리 비구면 거울을 10나노미터 정밀도로 완성했습니다. 광선이 반사되어 한 점으로 모였습니다. 측정치는 플러스 마이너스 10나노미터였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기준 상한선보다 40%나 더 정밀했습니다. 숨을 멈췄습니다. 기계가 멈춘 자리를 인간이 대신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만든 게 아니라 믿음을 만들었습니다. 불가능하다던 것을 가능으로 바꾼 건 장비가 아니라 의지였습니다. 장인의 눈빛을 봤습니다. 차분했습니다.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같은 작업을 반복하며 쌓아온 경험이 그의 손끝에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감각이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직관이었습니다. 과학을 넘어선 예술이었습니다. 이건 공학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한국의 장인은 숫자가 아니라 빛을 깎았습니다. 며칠 뒤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한국 광학 거울을 직접 본 엔지니어의 코멘트였습니다. 불가능한 정밀도를 인간의 손으로 달성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다소 터프한 방식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터프하다는 표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었겠죠. 최첨단 장비로 자동화하는 게
당연한 시대에 사람이 직접 손으로 2년간 깎는다는 건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효율을 넘어선 완성도였습니다. 속도를 포기하고 정밀도를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실제로 대구경 반사망원경을 제조할 때 쓰이는 거울의 광학 정밀도는 기계로 가공한 것보다 수제로 연마한 것이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며 가격도 훨씬 높게 거래된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처음으로 기술이라는 단어 대신 정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한국은 손으로 우주를 만든다고 적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신념의 구현이라고 적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이 수십억 달러를 들여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동안 한국은 사람의 손을 선택했습니다. 비용은 더 적게 들고 시간은 더 오래 걸렸지만 결과는 더 완벽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효율보다 완성도를 추구하고 속도보다 정확도를 중시하며 기술보다 인간을 믿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장비가 아니라 의지였고 한국의 장인은 빛을 깎았으며 이건 공학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선진국 기술을 배우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진국들이 배우러 오는 도시가 됐습니다. 이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인력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들에겐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 있었고 불가능을 인정하지 않는 오기가 있었으며 완벽을 향한 끝없는 추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기계도 못하는 걸 사람이 해냈고 세계가 불가능하다던 걸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직원조차 경악한 기술을 조용히 완성했습니다. 진짜 한국인에겐 불가능이란 없었습니다. 노트를 덮으며 적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엔 혼이 있다고 말입니다. 장비가 아니라 의지였고 데이터가 아니라 신념이었으며 과학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국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건 제조 강국이 아니라 정신 강국이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과소평가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데이터는 인간의 의지를 계산하지 못하고 숫자는 신념의 무게를 측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에게 불가능이란 없었고 그들은 손끝으로 우주를 증명했으며 장인 정신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손끝이 나라를 우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손끝이 만든 건 우주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용산 한미연합안보연구소로 이동했습니다. 비공개 전략 시뮬레이션 브리핑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회의실 벽면 스크린에는 한국 K9 자주포의 동시탄착, 사격 시뮬레이션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포탄 3발이 서로 다른 각도에서 발사됐지만 완벽히 같은 순간에 표적 중심에 명중했습니다. TOT라고 불리는 기술이었습니다. 타임 온 타겟, 즉 동시탄착 사격이었습니다. 화면 속 표적 지점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고 살상 반경 50m 범위가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모니터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알고리즘이 전술을 이긴 순간이었습니다. 미군 출신 전략 분석관들의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들은 미군 야전교범상 TOT 사격을 구현하려면 최소 인원 15명과 계산 시간 40초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포 위치 확인, 탄도 계산 발사, 시차 조정, 풍향과 습도 보정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클릭 2번으로 끝냈다는 겁니다. 정확히는 1병, 3호봉 수준의 포병이 버튼 2개만 누르면 모든 계산이 자동으로 완료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분석 자료가 화면에 떴습니다. K9과 K10 복합 운용 시스템의 핵심은 자동 탄약 보급과 실시간 사격 연산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이건 병력 중심의 전쟁에서 데이터 중심의 전쟁으로의 완전한 전환이었습니다. 벽면에 각국 포병 시스템 비교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미군 M159 팔라딘, 영국 AS9, 프랑스 시저, 이스라엘 아텍 시스템이 나란히 정렬돼 있었습니다. 동시탄착률 수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군이 82%, 영국이 79%, 프랑스가 85%, 이스라엘이 88%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K9은 99.7%였습니다. 1분 내 동시탄착 성공률이 거의 100%에 가까웠습니다. 오차 범위는 5m 이내, 정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나토 소속 분석관 한 명이 효율성이 곧 미래라는 평가를 내놓았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K10이었습니다. 자동 탄약 보급 장갑차였습니다. 미군의 구식 보급 차량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화면 속에서 K-10이 K9 옆에 정차했고 기계팔이 자동으로 펼쳐지며 포탄을 장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손이 전혀 닿지 않았습니다. 버튼 조작만으로 모든 게 이루어졌습니다. 포화 속에서 병사들이 직접 포탄을 옮기던 위험한 작업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안전하고 신속했으며 정확했어요. 장전 속도는 수동 방식보다 3배 빨랐고 병력 손실 위험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이게 전장의 미래였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싸우는 시대가 온 겁니다. 자료를 더 검토했습니다. 한국군이 보유한 K9은 1000문이 넘었고 K10은 500대 이상이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전체가 보유한 자주포보다 많은 숫자였어요. 양적 우위뿐 아니라 질적 우위도 압도적이었습니다. 미군 교범에는 TOT 사격 절차가 수십 페이지에 걸쳐 설명돼 있었지만 한국은 그냥 클릭 2번으로 끝냈습니다. 복잡한 계산을 인공지능이 순식간에 처리했고 인간은 최종 승인만 하면 됐습니다. 전쟁의 언어가 한국어로 번역되고 있었습니다. 회의 후 복도에서 미군 출신 대령과 마주쳤어요. 그는 오랫동안 아프가니스탄 전선에서 복무했고 포병 전술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K9을 처음 봤을 때 두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30년 포병 경력이 한순간에 낡은 교과서가 된 기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대 코인을 한국 측에 건넸다고 했어요. 군인이 바칠 수 있는 최고의 경이였습니다. 30년 포병 인생을 통째로 인정받은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배워야 한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70년 전 도움받던 나라가 이제는 가르치는 나라가 됐다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총이 아니라 지능이라고 말입니다. 그들의 포는 소리보다 빠르게 생각했고 무기는 발사되기 전 이미 승부가 결정됐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계산이었고 화력이 아니라 정밀도였으며 파괴가 아니라 효율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전쟁을 줄이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병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고 최소한의 피해로 최대한의 억제력을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이건 공격 무기가 아니라 방어 철학이었습니다. 다음 날 추가 자료를 받았어요. K9을 도입한 국가 목록이었어요. 폴란드가 대량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호주가 도입을 검토 중이었으며 중동 여러 국가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유럽과 중동 그리고 아시아 전역에서 한국 방산 기술이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미군 교범을 따르던 시대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장은 한반도에서 교본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전쟁의 교과서가 바뀌고 있었고 그 새 교과서는 한국어로 쓰여지고 있었어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70년 전 이 땅은 폐허였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했고 기술을 배워야 했으며 무기를 원조받아야 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기술을 수출하고 교범을 가르치며 무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평화를 위한 기술이었고 생존을 위한 지혜였으며 미래를 위한 투자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전장의 교사였습니다. 하지만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를 지켜야 했습니다. 싱가포르 글로벌 전략연구소에서 열린 비공개 안보 포럼에 참석했어요. 주제는 동북아 자주국방 시나리오 2030이었습니다. 주요 발제자로 초청받았고 준비한 자료를 프로젝터에 띄웠습니다. 국가별 방위 독립지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일본은 41%, 프랑스는 62%, 영국은 68%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91%였습니다. 회의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동맹이 아닌 스스로의 방패가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자립방산 기술이 없으면 외교도 종속된다고 말했습니다. 무기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는 결정적 순간에 공급이 끊길 수 있고 기술 이전이 제한되며 가격 협상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반도체로 경제를 자립시켰고 조선으로 자원 운반을 자립시켰으며 방산으로 안보를 자립시켰습니다. 삼위일체 자립 구조였어요. 일본과 비교했습니다. 일본은 경제대국이지만 방위 독립 지수는 41%에 불과했어요. 미군 기지가 100개 이상 주둔하고 있고 주요 무기 체계는 여전히 미국산이며 독자적 방위 산업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대만은 어떻습니까? 경제력은 강하지만 안보는 완전히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첨단 금융 허브지만 군사기술은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국방 연구개발 민간 연계율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한국은 78%였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평균은 32%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한국은 군사기술을 민간이 주도한다는 뜻입니다. 삼성과 LG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현대가 전차와 장갑차를 만들며 한화가 포와 미사일을 만듭니다. 군이 민간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군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의 속도가 군사 조직보다 빠릅니다. 신기술이 먼저 민간에서 개발되고 그게 군사용으로 전환되는 구조입니다. 이건 서구 선진국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미국은 국방부가 기술을 개발하고 민간에 이전하지만 한국은 민간이 기술을 개발하고 군이 도입합니다. 효율성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토 소속 분석관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미국 없이도 방위가 가능하냐는 물음이었습니다.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K9 자주포와 K2 전차, 그리고 KF-X 전투기를 독자 개발했고 잠수함과 이지스함도 자체 건조했으며 미사일과 레이더도 국산화했습니다. 주요 무기 체계의 90% 이상이 국산이었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F-355 전투기를 미국에서 도입하고 이지스 시스템도 미국산이며 미사일 방어망도 미국 기술에 의존합니다. 대만은 더 심했습니다. F-16 전투기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그리고 에이브람스 전차까지 모두 미국산이었습니다. 공급이 끊기면 전력이 마비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독자 생산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더 넘겼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규모가 화면에 떴습니다. 2023년 기준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세계 9위 수출국이었습니다. 폴란드의 K9과 K2를 팔았고 호주의 K9 자주포를 팔았으며 중동 국가들의 천국 미사일을 팔았습니다.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완전히 전환됐습니다. 70년 전 무기를 원조받던 나라가 이제는 무기를 파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자주국방의 결과였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곧 수출 경쟁력이 됐고 독립적 방위 구조가 외교적 협상력이 됐습니다. 한국의 국방은 탱크보다 칩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반도체 기술이 무기 체계에 적용됐고 인공지능이 전술을 바꿨으며 빅데이터가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일본 방위성 출신 분석관과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는 한국의 자립도가 부럽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경제 규모가 한국의 3배지만 방위 독립 지수는 절반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전후 체제의 제약 때문이라고 했지만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한국은 제약이 아니라 선택으로 자립을 이뤘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이라는 위협이 있었기에 스스로를 지켜야 했고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기에 독립적이어야 했으며 생존이 걸린 문제였기에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지금의 한국 방산이었습니다. 저녁 호텔로 돌아와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동맹이 아니라 스스로의 방패였다고 적었습니다. 그들은 미군 기지가 있지만 미군에 의존하지 않았고 동맹 관계를 유지하지만 동맹에 종속되지 않았으며 협력은 하되 자립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한국식 안보의 핵심이었습니다. 균형이었습니다. 완전한 고립도 아니고 완전한 의존도 아닌 독립적 협력 구조였습니다. 아시아에서 이런 구조를 가진 나라는 한국뿐이었습니다. 일본은 의존 구조였고 대만은 보호 구조였으며 싱가포르는 용병 구조였습니다. 한국만이 자립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다음 날 추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 환수 일정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국이 되찾으면 완전한 자주국방이 완성됩니다. 70년간 미국이 쥐고 있던 마지막 열쇠를 되찾는 겁니다. 이미 평시작전 통제권은 환수했고 이제 전시까지 확대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적 의미가 아니라 국가주권의 완전한 회복을 뜻했습니다. 한반도는 더 이상 위험한 곳이 아니라 기준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한반도를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배워야 할 모델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 싱가포르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였지만 안보는 여전히 미국과 주변국에 의존했습니다. 경제적 독립과 군사적 종속이 공존하는 구조였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경제도 독립적이고 안보도 독립적이며 기술도 독립적이었습니다. 삼박자가 맞아떨어진 나라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70년간 축적된 전략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지킬 기술을 만들어냈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구조를 설계했으며 자립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조건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국가가 아니라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식 자주국방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단순히 방위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워싱턴 DC 전략경제위원회 비공개 보고 회의에 참석하게 됐어요. 주제는 기술 외교 지수 2040 전망이었습니다. 자료 첫 페이지에는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한국 참여자에서 표준으로라는 문구였죠. 발표자로 나서면서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기술로 외교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의 룰을 한국이 쓰고 있다고 덧붙였죠.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미국 대표단과 유럽연합 사무국 인사들 그리고 아시아 각국 외교관들이 모두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K시스템의 삼각구조를 설명했어요. 첫 번째 축은 외교였습니다. 협상 대신 신뢰로 판을 바꾼다는 원칙이었죠. 3,500억 달러 관세 요구를 거부했지만 월가 투자를 유치한 사례가 대표적이었습니다. 현금 지급이 아니라 구조 변경으로 대응한 겁니다. 정부 대 정부 협상이 아니라 시장을 통한 우회 전략이었고 압박을 기회로 전환한 외교였습니다. 이건 굴복이 아니라 설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축은 산업이었습니다. 기술로 패권의 틈을 메운다는 전략이었어요. 중국과 미국이 히토류로 충돌할 때 한국은 쇄빙선으로 균형추가 됐죠. 자원을 가진 자가 아니라 운반할 수 있는 자가 진짜 힘을 쥔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세 번째 축은 안보였습니다. 군사력보다 계산력으로 전장을 재편한다는 철학이었어요. K9과 K10이 보여준 건 화력이 아니라 효율이었고 파괴가 아니라 정밀도였습니다. 화면에 한국 시스템의 특징을 정리한 도표가 떴습니다. 외교는 신뢰 기반이고 산업은 기술 중심이며 안보는 데이터 구동 방식이었습니다. 이 세 축이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게 핵심이었어요. 외교가 산업을 지원하고 산업이 안보를 강화하며 안보가 다시 외교를 뒷받침하는 순환 구조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20년간 축적된 의지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70년 전 한국은 원조를 받아야 했고 30년 전에는 기술을 배워야 했지만 지금은 표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참여자가 아니라 기준이 된 겁니다. 미국 대표단 한 명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한국은 결국 어느 편이냐는 물음이었어요. 순간 회의실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편이 아니라 기준이라고 말했죠. 한국은 미국 편도 아니고 중국 편도 아니며 누구의 하위 파트너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양쪽 모두가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한국 반도체가 필요하고 중국은 한국 쇄빙선이 필요하며 유럽은 한국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기술이 곧 협상 카드가 된 시대에서 한국은 가장 많은 카드를 쥐고 있었어요. 그들의 기술엔 국기가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한국의 인공지능 반도체 공장과 LNG, 쇄빙선 건조 현장 그리고 K9 동시탄착 시뮬레이션이 이어졌고 마지막으로 손으로 우주를 깎은 장인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건 한 나라의 기술이 아니라 인류가 가야 할 방향의 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효율과 정밀도 그리고 완성도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식이었고 속도보다 품질을 중시하며 단기 이익보다 장기 신뢰를 선택하는 철학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유럽연합 대표가 한국 모델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일본 대표는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인정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미국 재무부 출신 고위 관계자와 마주쳤어요. 그는 한국의 성공이 부럽다면서도 동시에 위협적이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목소리 톤이 묘했습니다. 칭찬 같지만 경계심이 섞여 있었고 존중하는 듯하지만 견제하려는 의도가 느껴졌죠. 그는 미국이 항상 룰을 만들어 왔는데 이제 한국이 새로운 룰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반응이야말로 한국이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위협을 느낀다는 건 영향력이 커졌다는 뜻이니까요. 저녁 숙소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협상을 하지 않았다고 적었어요. 대신 스스로를 증명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줬고 약속이 아니라 실행으로 신뢰를 쌓았으며 요구하는 대신 필요한 존재가 됐습니다. 이게 한국식 외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참고하지 않는다고 덧붙여 적었습니다. 기준으로 쓴다고 말이죠. 반도체 공정은 한국 방식이 표준이 되고 있었고 배터리 기술은 한국 특허가 기준이 됐으며 방산 무기는 한국 성능이 벤치마크가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추가 회의에서 흥미로운 자료를 받았습니다.
각국이 한국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려는 시도 목록이었어요. 베트남은 반도체 산업 육성에 한국 모델을 참고하고 있었고 인도네시아는 조선 산업 발전에 한국 전략을 연구 중이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방산 자립화에 한국 구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 가르치는 나라가 됐습니다.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은 한국 배터리 기술을 도입하려 했고 프랑스는 한국 원전 수출 전략을 연구했으며 영국은 한국 방산 수출 모델을 분석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창밖 워싱턴 DC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이 보였어요. 한때 이곳이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결정이 여기서 나왔고 모든 표준이 여기서 만들어졌죠.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중심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중심이 다원화되고 있었어요. 워싱턴만이 아니라 서울도 브뤼셀도 도쿄도 베이징도 각자의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은 가장 독특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큰 나라는 아니지만 없어서는 안 될 나라였고 강대국은 아니지만 핵심국이었으며 패권국은 아니지만 기준국이었습니다. 기술이 외교가 되는 시대의 완벽한 모델이었습니다. 그 모델이 세계 무대에서 검증받는 순간이 왔습니다. 제네바 국제경제안보 포럼이었어요. 40여 개국 대표들이 모인 자리였죠. 전 세계 안보 전문가와 경제분석관 그리고 외교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발표 주제는 한국의 산업과 안보 그리고 기술을 한꺼번에 다룬 리포트였어요. 화면에 3개의 키워드가 떴습니다. 거절하라, 찬조하라, 재정의하라는 문구였죠.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3,500억 달러의 요구를 거절했고 전쟁 대신 기술을 선택했으며 패권의 질서를 새로 썼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한국이라고 덧붙였어요. 홀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미국 대표단과 중국 대표단 그리고 유럽연합 사무국 인사들이 모두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국가 소개가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였어요. 한국은 압박받았지만 굴복하지 않았고 위협당했지만 무너지지 않았으며 선택을 강요받았지만 제3의 길을 만들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밀릴 때 한국은 테이블 자체를 바꿨죠. 정부 대 정부 구도를 시장 중심 구도로 전환했고 현금 지급 요구를 민간 투자로 우회했으며 단기 압박을 장기 신뢰로 돌려세웠습니다. 이게 한국식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강조했어요. 슬라이드가 넘어가며 한국 기술의 전략적 가치를 보여주는 자료가 떴습니다. 쇠빙선 점유율 72%와 반도체 생산 능력 그리고 방산 수출 순위가 나란히 정렬됐죠. 숫자만으로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메시지는 따로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표준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공정 기준이 한국식으로 바뀌고 있었고 배터리 안전 규격이 한국 특허를 따르고 있었으며 방산 무기 성능 평가가 한국 제품을 벤치마크로 삼고 있었습니다. 참여자가 아니라 기준이 된 겁니다. 그때 일본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날아왔어요. 한국은 결국 어느 편이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순간 홀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를 묻는 질문이었죠. 모두가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단호하게 답했어요. 편이 아니라 기준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누구의 하위 파트너도 아니고 누구의 추종자도 아니며 누구의 대리인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양쪽 모두가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됐다고 덧붙였죠. 미국은 한국 기술이 필요하고 중국은 한국 협력이 필요하며 유럽은 한국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선택을 강요받는 위치에서 선택받는 위치로 올라선 겁니다. 대형 스크린이 켜지며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한국의 인공지능 반도체 공장에서 웨이퍼가 생산되는 장면이 나왔고 LNG 쇠빙선이 북극 얼음을 뚫고 나가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K9 자주포의 동시탄착 시뮬레이션이 화면을 채웠고 마지막으로 장인이 손으로 광학 거울을 깎는 장면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이건 한 나라의 기술이 아니라 인류가 가야 할 방향의 축도라고 설명했어요. 효율과 정밀도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식이었고 속도보다 완성도를 중시하며 단기 이익보다 장기 신뢰를 선택하는 철학이었습니다. 화면이 꺼지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1명, 2명 일어서기 시작했고 곧 홀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유럽연합 대표가 한국 모델을 반드시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독일 분석관은 배울 점이 너무 많다고 인정했으며 싱가포르 외교관은 아시아의 자부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대표마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무대에서 내려오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분석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장 복도에서 프랑스 국방부 출신 분석관을 만났어요. 그는 한국이 강대국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평가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의 동맹국이나 중국의 이웃나라로만 정의되지 않는다고 했죠. 한국 그 자체로 하나의 기준점이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부럽다는 뉘앙스도 섞여 있었고요. 프랑스도 독자 노선을 추구하지만 여전히 북대서양 조약기구 틀 안에 있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틀 자체를 새로 만들었다고 말했어요. 이게 진짜 독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녁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네바 호수가 고요하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유럽의 중립 도시였죠. 전쟁도 평화도 이곳에서 논의됐고 국제 질서의 많은 부분이 이곳에서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곳에서 새로운 이름이 각인됐어요. 한국이라는 이름이 말입니다. 더 이상 도움받는 나라가 아니라 표준을 제시하는 나라로 기억될 겁니다. 노트를 펼치고 적었습니다. 한국은 세계를 따라가지 않았다고 말이죠. 세계가 그들을 향했습니다. 화면 속 뉴스를 켰습니다. 주요 외신들이 오늘 포럼을 보도하고 있었어요. 한국 새로운 글로벌 기준이라는 자막이 흘러갔고 기술로 외교를 재정의한 나라라는 헤드라인이 나왔으며 미중 사이에서 제3의 길을 연 모델이라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현상의 말이죠. 이건 단순한 경제 성장이나 기술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위상의 완전한 재정의였어요. 기술이 국가를 구원한 첫 사례였고 작은 나라가 큰 영향력을 만든 모델이었으며 압박을 기회로 바꾼 전략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분석에도 불구하고 뭔가 직접 확인하고 싶은 게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달 다시 서울로 갈 예정이에요. 이번엔 분석가가 아니라 관찰자로 가려고 합니다. 인천공항에 내려서 가장 먼저 가볼 곳은 한강변일 것 같아요. 밤에 그곳에 앉아서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수십 페이지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여전히 숫자와 데이터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한국이라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기술 너머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워싱턴에 주한미군 출신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와 최근 통화를 했는데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어요. 주한미군 철수 논란이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번엔 분위기가 다르다고 말했어요. 예전에는 미국이 철수를 위협하면 한국이 당황했지만 지금은 한국 쪽에서 오히려 준비가 돼 있다는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자주국방 시스템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면서 미군 없이도 방위가 가능하다는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가 말하길 이제는 누가 누구를 필요로 하는지 애매해졌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 기지를 필요로 하는지 한국이 미국 병력을 필요로 하는지 경계가 흐려졌다는 뜻이었어요. 이게 진짜 독립이 아닐까요? 다음 방문에서는 광학연구센터를 다시 가볼 생각입니다. 그 장인을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요. 2년 동안 유리를 깎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300번 넘게 측정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은 없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K9 시뮬레이션을 설계한 엔지니어들도 만날 예정입니다. 클릭 2번으로 동시탄착을 구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쇠빙선 기술을 개발한 조선소 연구원들과도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북극 얼음을 뚫는 기술을 10년 넘게 축적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알고 싶어요. 숫자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젊은 세대들도 만나보려고 합니다. 대학 연구실과 스타트업 사무실을 방문할 계획이에요. 반도체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과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창업가들, 그리고 배터리 기술을 연구하는 젊은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들이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궁금해요. 선배 세대가 만든 토대 위에서 이들은 무엇을 더 쌓아 올릴 계획인지 알고 싶습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지금은 세계 기준을 만들고 있다면 앞으로 3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습니다. 한강변에 앉아서 노트를 펼칠 겁니다. 새로운 보고서를 시작하려고 해요. 이번에는 데이터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쓸 예정입니다. 관세 전쟁 분석과 히토류 패권 구도, 그리고 방산 기술 평가와 자주 국방 시스템 연구를 다시 정리하되 그 안에 담긴 인간의 의지와 신념,
그리고 집념을 함께 기록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기술국가가 아니라 철학국가라는 문장으로 시작할 생각이에요. 이곳의 기술은 도구가 아니라 신념의 표현이고 시스템은 구조가 아니라 의지의 구현이며 성과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축적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 다시 가면 뭘 꼭 봐야 하냐고 말이죠. 그가 답했어요. 사람들의 눈을 보라고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눈빛과 만족하지 않는 표정, 그리고 더 나은 걸 추구하는 자세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게 한국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했어요. 기술도 중요하고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맞는 말 같아요.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놓친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말이죠. 다음 보고서는 아마 이렇게 시작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았다고 말이죠. 대신 세상을 설계했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기술을 선택했고, 파괴가 아니라 창조를 택했으며, 지배가 아니라 협력을 추구했습니다. 이게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새로운 길이라고 쓸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이 더 많은 나라에 영감을 줄 수 있다고 덧붙일 거예요. 작은 나라도 큰 영향력을 만들 수 있고, 자원이 없어도 기술로 승부할 수 있으며 압박받아도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분석가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증언자가 되려고 합니다. 한국이라는 현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보여준 가능성을 세계에 전하고 싶어요. 데이터를 넘어선 의지를 기록하고 시스템을 넘어선 철학을 증언하며 국가를 넘어선 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미래의 기준은 이미 서울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강변에 있고 연구소에 있으며 밤을 새워 일하는 사람들의 손끝에 있습니다. 이걸 세계가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보는 시각이 바뀌길 바랍니다. 작은 나라가 아니라 밀도 높은 나라로 보이길 바라고 도움받는 나라가 아니라 표준 만드는 나라로 기억되길 바라며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길을 여는 나라로 인정받길 바랍니다. 한국이 보여준 이 철학이 더 많은 나라에 영감을 주길 바라고 기술이 외교가 되는 시대에 더 많은 선택지가 생기길 바라며 작은 나라도 큰 영향력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 퍼지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관세 전쟁이 터지고 전 세계가 흔들릴 때도 한 나라만은 흔들리지 않았죠. 누군가는 그걸 계산이라 말하고 또 누군가는 운이라 말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엔 사람들의 손끝과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계보다 정밀한 손, 그리고 효율보다 완성도를 택한 마음 말이죠.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협상 대신 신뢰를, 속도 대신 품질을 선택한 그 방식은 지금 우리에게도 묘한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작은 나라가 세상을 설계하고 침묵으로 판을 바꾸는 모습, 어쩌면 그건 우리 모두가 잊고 있던 힘일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 속 그 나라의 선택, 그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운이 좋았던 순간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